제가 누구보다도 부러워하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젊은 청년들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멘토링 연구소의 윤성화 소장님으로부터 기록과 사색으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지 다짐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게 박수 한 번만 이렇게 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강의는 제가 이렇게 떨리지 않는데요. 예, 이 진로직업협회에서 강의를 할 때는 다 저보다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보셨던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너무 떨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오늘은, 네. 아, 그래서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한번 복습을 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기록과 사색에서 성장이 되게 굵직한 단어를 주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걸로 원론적인 접근을 하기에 너무 거대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어서 제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사색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시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작은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록과 사색으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를 정해봤고요. 하나씩 같이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커리어나 이력들을 다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사색이라는 주제에 맞게끔 연관 있는 커리어들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진로교육회사, 멘토링 연구소라는 회사를 지금 이제 13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진흥원 소속이 돼서 전국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세 번째가 건물주입니다. 여기부터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앞에는 그렇구나 하시다가 건물주야 이렇게 하실 때마다 되게 반응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건물주,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남 밀양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열심히 부루마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사고 짓고 땅 사고 짓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요, 출판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어, 제가 쓰고 제가 책을 내기도 하고요. 원고를 받아서 이제 출판사도 좀 키워볼 생각이고 이번 연도에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다이어리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가끔씩 제가 단체 톡으로 자아 발견 다이어리 뭐 이벤트를 합니다. 신청만 해주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회사를 지금 이제 한 8개월, 9개월 차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일반적인 다이어리 썼던 분들보다는 이게 좀 괜찮다 하는 피드백이 많아서 즐겁게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또 이겁니다. 원두24라고요. 2022년도에 하려고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법인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원두를 집에서 구독 서비스처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매장을 편의점처럼 만들어서 네, 그 편의점 형태의 무인 편의점 형태의 원두 창고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회원카드로 출입을 하면서 결제해서 이제 원두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편의점 같은 그 창고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 그 배민 브라더스처럼 라이더들이 이제 각각의 가정에 배달을 하면 배달료를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타트업으로 지금 투자를 받으려고 아마 뭐 가능하다면 저희가 IR을 잘 해가지고 시리즈 C, A, B, C까지 다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6가지 직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시냐.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회사들은 서로 연결돼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비밀인 것 같아요. 그 연결되지 않은 사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통분모가 있는 사업만 하고요. 두 번째 비밀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사색과 성찰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확장되지 못했을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고 안 해야 되는 생각이 어떤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줬을 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사귀게 되는구나를 하나씩 꼬리에 꼬리에 무는 생각의 이어짐, 그걸 저는 사색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색과 성찰, 깨달음이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초록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사색과 성찰의 방법이나 그 원론적인 부분부터 저의 경험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거, 그 사색과 성찰론의 추출 방법, 그 근거를 한번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강의안을 만들 때 활용했던 세 가지 자료들의 출처고요. 어떤 거는 보고서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는 책인데 앞에 두 가지는 사색을 잘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직업이나 진로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노동이나 일자리에 대한 생각들을 모여있는 자료를 제가 수집을 해서 참고를 했고요. 세 번째 책은 제가 가장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 오랜만에 오프라인 서점에서 이 책은 사야겠다 하는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인 책을 만나서 제가 한 두 번째 지금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라는 책인데요. 이토록 멋진 휴식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왜 이제 교집합을 찾아내냐면, 사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집중하는 것만큼 생각을 비워주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색의 빈도가 높다라는 게 타임오프의 주장들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들을 제가 섞어가지고 저만의 이론들로 정립을 좀 해놓은 강의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의 일자리에 필요 역량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일자리나 내가 일을 바라보는 태도, 또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휴식과 사색의 이 실효성, 관계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하시거나 뭔가를 가르치시거나 혹은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사색과 성찰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켜셔도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표기해 주셔도 됩니다. 성장? 네. 나의 성장하기 성장과, 위해서. 나의 네. 성장과 타인의 성장? 네. 좋습니다. 네, 자기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의 어떤 요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행복하려고? 네, 맞습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행복과 멀어진다라고 명제가 만들어지겠죠. 네, 혜민님 같은 경우는 네, 지속적인 삶을 위해서 맞습니다. 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나의 의지대로 가져오기 위한 힘,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제 구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색과 성찰을 어떤 관점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냐면, 저는 실용주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문이든 어떤 배움이든 깨달음이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나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쓸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 이게 저의 어떤 학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쓰지 못할 거는 제대로 나중에 배우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유 있을 때, 쉴 때 좀 배워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쓰임을 좀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제가 사색하는 그 포인트, 출발점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가장 최근에도 이런 거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누구나 하고 있죠. 이 위험한 바이러스에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그 결과물로 마스크, 백신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점 관점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뭐냐면 바로 역량의 증가입니다. 이거는 직업적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문제를 풀어본 사람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그 역량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떤 건지 정의하고 이것을 많이 풀어볼수록 자신한테 이롭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내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라는 정립이 되어 있는 거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색의 요건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역량이 증가되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를 내가 풀고 싶은 사람인가를 묻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아 발견입니다. 아까도 뭐 행복하려고 대답하셨던 분이 이런 측면의 사색을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아 발견은 스스로를 어느 정도 객관화돼서 나를 잘 알고 있는가, 이런 메타인지적인 관점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베네핏이 바로 저는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며 어떤 거는 할 거고 어떤 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경계선이 되어주는 것들이죠. 문장을 한번 표현해 보면요. 우리가 학습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가치관, 자아 발견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게 자아 발견 관점의 사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학습을 하고 있거나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에 그냥 트렌드적인 거,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은 나한테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시점을 미래로 좀 던져가지고요. 미래 설계를 위한 사색과 성찰이 가장 쓰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두려워하죠.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쯤 종결이 돼서 예전처럼 많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행복하게 어울리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꿈을 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전략입니다. 스트레지라는 전략을 짜는 것들인데 이 전략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반 정도는 과거나 현재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지만 반 정도는 예측하거나 혹은 통계적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설계를 위한 사색과 성찰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어떤 신제품을 내거나 자동차를 내연기관으로 계속 할 건지 미래 이제 트렌드에 맞게 전기차로 전환을 할 건지 이런 결정들은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줄여보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치관에서 했던 거를 내가 어떻게 해낼 것인가 방법론적으로 전략을 찾아보는 것. 이게 사색과 성찰의 쓰임 세 가지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거나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이 세 가지 요건의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을 한다면 우리는 사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의를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 세 가지가 연동될 수 있는 혹은 한꺼번에 가능한 생각이나 성찰을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생각의 쓰임을 사색의 쓰임, 성찰의 쓰임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조화시켜 보면 이 기록이 사색을 넘어서 성찰이 되는 과정, 이 네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색이 중심이 되고요. 사색을 하려면 그 이전에 뭔가를 생각을 하기 이전에 기록을 해보거나 기록을 읽거나 혹은 눈으로 보거나 그래서 관찰하는 기록과 관찰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알지도 못하는 뭐 어떤 암석 같은 거 있죠. 우주에서 날아왔던 어떤 운석. 근데 그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상상할 수 없죠. 누군가 그 사진을 찍어줬고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써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일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색을 거쳐야만 깨달음이라는 단계, 성찰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이걸 구조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록과 관찰은 읽거나 본다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요. 내가 사색하고 싶은 사람이다. 혹은 주기적으로 성찰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읽거나 보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읽거나 보지 않으면 사색이 출발되지 않고 사색이 출발되지 않으니까 깨달음까지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색은 어떻게 하느냐? 나와 결부시켜서 생각을 곱씹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랑 결부시킨다. 읽거나 본 거를요. 읽거나 본 그 팩트 자체로만 내가
이제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주입식 교육 같은 패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팩트대로 암기하고 있는 것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는 기록 그 자체를 내가 암기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나라는 사람으로 적용시켜 보는 거, 그래서 그 적용시키는 과정들을 곱씹어 보는 자체를 사색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곱씹은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뭔가 깨달았잖아요. 뭐 가장 작은 것부터 되게 위대한 발견까지 뭔가를 깨달았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적용을 시켜보고 문제가 있는지 혹은 부작용이 있는지 혹은 뭐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걸 실천에 옮겨와서 이 머릿속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어떤 이론으로 정립이 되거나 과학적인 논리로 증명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록과 관찰 그리고 사색 그걸 넘어서 성찰 이 세 가지 구조를 오늘 강의에서 계속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강의의 가장 큰 아웃라인 같은 구조들이니까요. 이 페이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찰과 적용의 예시까지 가는 이 스토리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많은 책들과 기록들과 문헌들이 알려주고 있죠. 이거를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는 저의 경우의 수로 대치를 한번 시켜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기록과 관찰을 출발했을 때 제 메모장에 2,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산 그 단어장에다가 그냥 저의 자필로 저 문장을 적었었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 시기였어요. 청년의 시기일 때 졸업은 했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나는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 라는 이 질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저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27살에 저 질문이라면 어떤 책을, 어떤 자료를 좀 볼 것 같으세요? 뭐 채팅창이든 마이크든. 아, 워크넷 검사 같은 거 해보신다. 네, 좋습니다. 참 지금은 참 좋은 시대에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회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 구비도 안 돼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었던 거예요. 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죠. 저보다 같은 고민을 미리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면 가장 확률 높게 뭔가를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 시기 때 만났던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책부터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남자, 저 책을 만나서 그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교수님이죠. 네, 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거짓부렁 하면 안 돼. 네, 저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어떤 거냐면, 그 강의 시간이 늦으셔가지고, 뭐 기차를 뛰어가서 잡고, 막 밤을 새면서 공부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직업을 바꾸는 모든 과정들에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직업을 30번 바꿨다는 그 고민을, 나랑 고민을 비슷하게 했겠구나 싶어서 정독을 몇 번이나 해봤었거든요. 진짜. 네. 안 믿기는데. 그래서 저 책 때문에 제가 진로 강사라는 키워드를 뽑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 키워드 때문에 이런 직업들이 있구나. 이분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이런 작가가 되기도 했고 어떤 기업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됐구나. 나도 저런 일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롤모델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다음 문제. 아까 사색에는 늘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회가 원하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 길을 가려면 사회가 원하는 허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저는 원하는 거는 전혀 전공과 상관없는 거고 내가 걸어왔던 길과 전혀 상반된 길을 가야 되는데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인생하고 사회가 원하는 거가 좀 다르구나. 그때 늘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혹은 순차적으로 저 허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를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것을 일단은 먼저 충족을 시키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회라는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델을 점점점 업그레이드 시켜보니까 지금의 이게 된 거죠. 멘토링 연구소라는 회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사색이라는 단계에서는 저는 사회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의 그 교집합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무려 13년이 걸린 사색이죠. 그러면 사회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진로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서 연봉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사회가 원하는 어떤 학습의 목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 좀 달랐어요. 아, 저게 내가 원하는 길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한국 사회는 저걸 원해요. 저걸 잘해야, 혹은 뭐 진로 코칭이든 직업 상담이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기업에서 나를 불러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막 하는 강의를 많이 했다가 야금야금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채워가면서 방향을 조금씩 바꿔서 이제 지금은 독립된 회사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성찰에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 결국에는 내가 생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저 사회가 원하는 것에서 발목 잡히는구나. 이걸 너무나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계를 내가 자동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제가 28, 9때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어떤 출발점이라고 제가 소개하는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 6, 7개 하면서 월급 모아가지고요. 딱 저 메가커피라는 브랜드의 한 8평, 9평 정도 되는 상가 건물을 제가 매입을 하는 게 저의 시작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제 29 후반대 중에 처음으로 상가를 제 이름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원리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제 돈을 한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모았는데 나머지 돈은 은행에서 빌려주고요. 은행에서 빌린 뭐 한 4, 5천만 원에 대한 보증 그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이 메가커피를 하시려고 하는 점주한테 그 이제 그 보증금을 받죠. 보증금 받은 걸로 중도 상환해버리고 그러면 남은 금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될 수 있구나. 근데 2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이분이 저한테 주시는 월세보다 더 작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가장 저가 부동산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서 지금의 이제 원룸이나 빌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는 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전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이 구조를 보면요. 저 30번 직업을 바꿔야 했던 남자라는 저분이 이 책을 안 썼더라면 그리고 하필이면 저 책이 중고 서점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중고 서점에서 샀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저 제목이 나한테 안 띄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출발점을 쭉 나열을 해보니까 이거는 기록의 관점이었구나. 이거는 내가 30번 직업을 바꾸는 그것을 내가 관찰했구나. 텍스트로. 그리고 그거 관찰 때문에 내 생각이 시작됐었구나. 이 생각이 제대로 시작된 게 27이 나는 처음이구나. 부끄럽지만. 그래서 사회가 어떤 곳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사색에 빠져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고 왜 아껴야 되고 그래서 왜 내가 근로소득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한 5년치를 이제 세워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기록과 관찰, 사색, 성찰까지 가는 예시를 저희 예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됐죠. 자, 위에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까지 같잖아요. 일단 생계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직업을 찾아보자까지 성찰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성찰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용과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적용과 실천이 있으면 그 다음 기록과 그 다음 관찰을 찾아줍니다. 성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디로 끊어지는 생각이 아니고요. 성찰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과 새로운 관찰이 시작되게끔 구조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사색과 성찰을 하는데 어떤 날에는 여행에 대해서 생각했다가
어떤 날에는 나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했다가 어떤 날에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했다 하니까 이게 돌고 돌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늘 얕은 생각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록을 늘 하면서 성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메모장에, 저는 에버노트라는 어플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생각의 모든 과정들을 1번부터 순차적으로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메가커피를 사야겠다라는 결론 나올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70 몇 번의 생각이었는데, 그 70 몇 번에서 메가커피를 매입하겠다라는 결론 나오기까지의 앞에 있는 60 몇 가지의 생각이 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이 뻗쳐나갔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구나. 그리고 이제 파란색에서 초록색 말풍선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다시 기록과 이제 관찰로 넘어와 보니까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저는 그때는 좋은 직업에 나라는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관점으로 직업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직업이 이렇게 많은데 나한테는 이것도 없고 토익도 없고 학점도 모자라고 학위도 없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의 부족함만 알 수 있는, 부족함만 느끼게 되는 그런 성찰 기록이나 관찰이 됐었는데,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으려면 그럼 사색이 어떻게 확장돼야 되냐.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나에게 맞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제대로 된 자아 발견의 성찰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나라는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거 뭐였냐면 그 결론이, 나는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 타인을 돕고 싶어 한다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문장이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저만의 기준이라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친구들, 돈을 많이 버는 선배들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롤모델 형태의 이상향은 있었지만, 나라는 사람으로 출발해서 문장이 하나 수립된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되게 중요하구나. 지식을 공부하는 거, 뭔가를 학습하는 걸 되게 즐기는구나 하나 알게 됐고요. 이걸 나 혼자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구나. 나는 지식을 얻었으면 이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실질적인 도움이 뭐 말 그대로 진로를 찾아가게 해주거나 혹은 고민을 좀 덜어주거나 이렇게 개인적인 되게 첨예한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저도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의 진로 교육들을 다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이 많이 없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바뀝니다. 이제 노란색으로 또 한번 기록과 관찰로 또 내려옵니다.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만났던 문장이, 이 지식 전달로 먹고 사는 직업에는 무엇이 있지? 라고 다 나열을 해봤어요. 그럼 나오니까 뭐 교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강사도 나오고 또 어떤 교육회사도 나오고, 그리고 뭐 그때도 있었거든요. 뭐 그 브랜드 매니저, 또 CS 강사 이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게 너무 많고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전달할 건가가 또 다른 사색의 출발점이 됐거든요. 근데 이때는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때 제가 썼던 방법은 소거법을 되게 많이 썼었습니다. 아닌 거를 먼저 삭제를 해보자.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 하나씩 다 검증해보기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이쪽은 아니구나를 먼저 수행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거법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교육이 뭐지? 다 나열해봤어요. 그게 저는 수능 위주 입시 교육을 하고 싶지 않아 했고요.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싶지 않아 했고요.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교육을 하고 싶은데 1대 다수로 한 명의 교수가 수백 명의 학생들한테 일방적인 교육만 하는 시스템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그냥 일반적인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대학 교수님 같은 거는 너무 멋져 보이지만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틀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런 대학 교육이나 혹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벗어난 교육 회사들이 어디가 있지? 그리고 그런 거를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지를 쭉 나열해 보니까 수백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한국적이지 않은 교육 방식이라는 단어를 만났는데 한국적이지 않은 교육 방식을 쭉 마인드맵으로 펼쳐보니까 두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질문과 토론. 예, 질문과 토론을 만나니까 이거를 대표하는 교육 방식이 하브루타라는 것을 또 만나게 됐어요. 되게 유명하고 다 아실 겁니다. 유대인의 뭐 식탁 교육법이라고 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질문과 토론으로 아규먼트라고 하죠. 뭔가 언쟁하듯이 말하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을 아닌 것이고 내 입으로 오롯이 설명하지 못한다면 너는 모른다. 근데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하브루타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참 웃긴 스토리지만 해봤던 게 뭐냐면 저는 그 창원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학점을 4점 몇 이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되게 성적은 좋았어요. 왜냐면 시키는 거 다 잘했으니까. 근데 내가 4년 동안 공부했던 경영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백지를 놔두고 아는 대로 써보자 하니까 두 줄을 못 쓰겠는 거예요. 8학기를 공부했는데 횟수로는 7년을 공부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럼 나 8학기 동안 뭐 한 거지? 이 질문에 또 다른 기록 관찰을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교수님이 불러주시는 거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 성실한 이 추종자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A 플러스를 주시고요. A 플러스 받아온 저를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부모님과 교수님들도 이런 교육적인 어떤 본질적인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거는 공부가 아니구나. 처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이때부터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래서 저 질문과 토론을 기초로 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 있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런 걸 좀 해보자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나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100 몇십 분까지 문제한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기록 1번, 사색 1번, 성찰 1번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구조화되어 있는 결과물, 실천과 적용점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 기록과 관찰, 사색 파트는요. 이때 했던 모든 고민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의 책이 됐습니다. 제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사실 저렇게 제목을 정했던 것도 제가 했던 고민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했었습니다. 청년회 때에 내가 뭘 하면 되지? 아무도 나한테 이제 교수님이 없어졌으니까 뭔가를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나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록과 관찰, 사색의 모든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에피소드를 좀 늘리고 책의 형태를 좀 바꾸니까 책 한 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찰 있죠. 가로로 쭉 이제 돼 있는 거를 세로로 한번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직업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지식을 전달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한국적이지 않은 교육 방식이며 그 방식은 질문과 토론이 좀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를 합쳐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멘토링 연구소라는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색의 모든 과정들이 결과물로 나오니까 책도 쓴 사람이 되고 어떤 교육에서의 대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백그라운드의 사색과 성찰, 기록에 대한 과정들을 물어보시지 않고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로교육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아웃라인에 있는 질문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알맹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해보는 작업들이 이제 본인의 업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되게 중요한 성찰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까지 나온 거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회사를 운영해 봐야 되잖아요. 당장 저거를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루타처럼 내가 돈을 받지도 않을 테니까 나한테 이런 수업을 좀 해봅시다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그냥 무료 봉사하듯이 복지관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제 주변에 이런 후배들을 모아가지고 스터디처럼 공부를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일의 철학이라는 이런 책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는 피터 드러커의 경영에 되게 빠져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대해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있구나. 기획, 생산, 행정, 관계, 개선, 의사결정을 지나야
경영이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기획에는 저 아이디어도 있고 생산에는 원재료 수급과 생산 공정 관리 뭐 되게 어려운 것들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고민이 또 빠진 거예요. 사색을 또 들어갔습니다. 내가 아직 출발도 안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6가지 굵직한 기업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학습할 수는 있을까? 책으로 다 배울 수도 없을 것 같고 분명히 실전이 필요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아갈 수 있지? 그냥 무작정 맨땅에 헤딩하기에는 나의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이대 철학이라는 책하고 저 모듈하고 교차 분석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전략을 먼저 했었냐면요. 사색을 통해서 성찰로 나온 거는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것과 전혀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해보자. 그런 사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것을 표기해 보니까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빨간색 블럭 처리한 것들은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재료 수급도 안 해봤고 인력을 배치해보지도 않았고 사람 뽑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떤 다른 회사랑 협업도 안 해봤고 영업직도 가본 것도 아니고 CS를 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인수합병은 당연히 해본 적도 없죠. 그 회계 총무도 내가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경영을 제대로 잘 하려면 여기 있는 이 콤마 찍혀 있는 것들을 모르면 경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웃소싱으로 인력을 충당해서 월급쯤에서 누군가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과 토론 기반의 진로교육 회사를 제가 2012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는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뭔가 따라하고 싶은데 그 모델로 이미 몇 년을 하고 있어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없는 거죠. 대부분 입시 위주의 회사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이런 쪽으로 회사가 커져 있고 나머지는 되게 조그맣게 대안학교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봉사활동 같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델이 아니어서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롱플랜을 좀 짜봤죠. 그래서 저 빨간색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나의 성찰까지 가져올까 라는 또 전략을 좀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뚝 떼어가지고요. 하나씩 제 걸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원재료 수급과 생산 공정, 인력 배치는 이제서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다이어리 회사입니다. OM이라는 회사로 원재료 수급, 생산, 제조, 인력 배치에 대한 거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회사를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협업과 영업 CS는요, 인사관리와 인수합병은요,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제가 스타트업을 한 4개를 동시에 그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예비 창업자 패키지의 4개 회사를 컨설팅하면서 4개 다 지원금을 받게 만들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기 가서 제가 투자 IR도 한번 해보고 실제로 그 투자 회사들 앞에서 왜 안 되는지, 왜 기업 가치가 좀 잘못 책정이 되는지 다 한번 피드백을 들어보는 경험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밑바닥, 백지에서 회사가 생성되는 과정들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커리어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아이디어 노트에서 출발했던 회사들이 4개의 회사가 생겼고 그 4개 회사 모두가 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독립된 회사로 나갔다는 것까지만 해도요. 되게 저한테는 엄청난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과 영업 CS 쪽은 이것도 그 중에 아이디어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모델링 해가지고 만들었던 헬스장의 모델입니다. 저 때는 그 코로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터치해가지고 빨간색을 짚으면 다음 걸로 넘어가는 그래서 저게 게임하고 헬스장의 원리를 뭐 밟기도 하고요. 누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회전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헬스장 자체에서 저런 게 있어서 그 뉴욕이나 또 시카고 이런 데 가보니까요. 저런 종류의 되게 재미있는 헬스장이 되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좀 축소화시켜서 제가 했던 사업 모델은 저거를 집 안에 1인 가정용 모듈로 공급을 해서 렌탈하는 사업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한 5천만 원 정도 그 예비 창업자로 지원금을 받았었는데 사업화까지는 못 갔습니다. 너무 이제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더라고요. 기술 개발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만으로도 정부 지원금 5천만 원을 받아봤던 경험입니다. 저거를 해보려고 정말 수많은 회사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LED를 만드는 회사 찾아다녀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 텐데 만든다면은
아파트의 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에 좀 넣으면 안 되겠냐라고 영업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헬스장을 등록했던 많은 등록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면서 헬스장에서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뭡니까를 조사하러 다니는 거죠. CS를 계속 공부했던 것들이죠. 비록 저 사업은 실패했어요. 근데 협업과 영업과 CS를 공부하기 가장 최적화된, 심지어 제 돈 들이지 않고 정부의 세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시기가 한 2년 정도 있었죠. 그리고 회계 총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넘볼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찾았던 거 온라인 강의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배워봤어요. 그래서 평생 수강권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ERP도 저 이제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부가세 신고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무소에 일하는 이제 직원들처럼 법인세 신고도 제가 하고, 양도세 증여서도 제가 할 줄 알고, 부가세 신고도 제가 할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배우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세금 신고하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제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세무사한테 줘야 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한테 도움이 됐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거를 또 모아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저만의 롤 모델스러운 회사의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각 부서의 실력자들이, 부서마다 실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는 회사, 동시에 줘서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회사를 만들자. 여기가 제일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의 조직들을 제가 조직 관리나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책임은 지라고 하는데 권한은 주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정보를 주지 않는데 정보는 부장님 머릿속에만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뭐 되게 어려운 혹은 되게 고퀄리티의 정보인 것처럼 안 주시고, 그러면서 이 밑에 부하 직원들이 뺑글뺑글 돌면서 고생하도록 즐기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너무 많이 커서 이런 거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도 조직이 클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 제도를 잡아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7개 회사들은 모두가 같은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직원들이 3년 안에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최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자기 회사 만들어서 독립해야 되고, 그 조건이 창업을 내가 옆에서 사이드 잡으로 도와줄 거고, 독립했을 때 대표님과 대표노를 만나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마치 블럭 하나와 블럭 하나가 만나서 또 다른 블럭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기만 바라는 거는 사장님들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직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용기가 없거나 자본이 없거나 그래서 시도를 못 하는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응원한다, 혹은 필요하면 내가 투자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일하는 태도도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안 적었지만 저희 회사들은 다 재택근무 하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회사 차릴 때마다 부동산 사서 임대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 집에서 일합시다. 대신에 노션이나 에버노트로 회의록 주고 받읍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재택근무를 했을 때 뭔가 펑크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출근할 겁니다.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펑크가 절대 안 납니다. 저도 임대료 아끼고요, 전기세 아끼고요, 종이값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분들도 이동시간 아끼고요,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고요. 대신에 하나의 조건은 매주 토요일마다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업무 지시를 내리고요. 그래서 업무 지시를 내렸던 거를 토요일날 받는데 월화수 만에 끝내놓고 목금토 여행 가도 상관없습니다. 월화수목금 실컷 놀다가 토요일 아침에 바짝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결과가 약속한 만큼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확한 규칙으로 정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일을 못하거나 일을 다 처리하지 못했을 때는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도. 시간을 주고 권한을 줬는데 못했으니까 방법을 찾으세요. 근데 그 방법을 3개월 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력자들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경영의 방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구조를 잡았던 시기가 2013년, 2014년쯤이거든요. 지금 한 8, 9년 됐잖아요. 지금에서야 노마드족 뭐 이러면서 그 재택근무 이러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걸 해왔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로 좋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고 리스크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걸 모르고 있구나를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과정에 대한 책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고민하는 회사의 이제 사장님들 혹은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그거의 장단점이 뭐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고 인사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 규칙이라든지 인사 국가 평가를 어떻게 잡아야 이게 공정하게 흘러갈 수 있고 결국에는 회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경험들이 또 하나의 지식 체계가 접해 나가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쭉 한번 해버리고 조금 일찍 끝낼게요. 쉬는 시간 있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힘드시면 중간에 잠깐 어디 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까지가 이제 직업적 부분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투자 자문회사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나 부동산 투자를 그 설립을 해가지고 투자 받아서 그 사모펀드도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경제적 관점도 되게 중요한 사색의 포인트라서 하나 알아두시면 이 관점도 되게 재밌습니다. 때는 2020년도 한 1,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단어가 생기지도 않았을 때 중국에서 뭔가 좀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그 뉴스가 난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니까 그 발병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뉴스를 처음 봤어요. 그때 뭐냐면 아 마스크가 저 바이러스가 퍼진다면은 수요가 증가하겠구나를 알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예측할 수 있는 거 저거는 지금까지 썼던 마스크는 산업용 마스크라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가 그때까지만이라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쓰는 공기만 차단되는 이런 거였는데 생산이 많이 안 돼 있다. 수요는 많아지는데 자 그래서 공통분모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마스크를 사야 될지 어떤 게 잘 팔릴지 제가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직접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을 찾아갔었어요. 한 6군데를 찾아갔었거든요. 전국을 돌면서. 그래서 마스크 공장을 찾아가니까요. 이 사람 뭐 하러 왔는지 되게 뭐 불청객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게 제가 이 마스크를 대량으로 좀 매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좀 설명을 좀 듣고 싶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냐.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명분으로는 혹시나 불량이 없는지 혹은 뭐 품질적인 게 내가 검수를 좀 해놓고 주문을 한 몇만 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해놓고요. 공장 장님들을 만나서 다녔어요. 한 6분을 만났는데 그 되게 좀 어려웠던 거는 이 6분의 공장장님의 이야기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비말이라는 단어를 모르시고요. 이런 호흡기 관련해서 뭐 이런 병이 나왔을 때는 이런 마스크가 좋다 했는데 그 6개가 정말 신기하게 겹치지 않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그 뉴스에도 그걸 모르는 상태였고 그분들은 현직에 있는 분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6개를 놓고 고민했어요. 이걸 마스크를 진짜 뭔가 유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이걸 해볼까?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막 사색을 하고 있는데 발견한 게 뭐냐면 모든 마스크의 그 재질과 어떤 데는 재질로 만들고 종이로 만들고요. 어떤 거는 부직포로 만들고요. 어떤 거는 조금 더 면으로 만드는데 그 재질이 달라지는 거 상관없이 귀에 거는 이 고리 있죠, 고리. 이 고리를 다 귀에 거니까 이 고리는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하니까 이거는 붙인대요. 따로 뭐 제조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와 끈을 따로 만들어서 산업용 본드로 접착을 하는 거예요. 기계로. 그래서 그런 공정이 이 6개 공장의 공통분모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아, 이게 공통분모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았던 게 뭐냐면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오공본드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의 모든 마스크의 접착 부분에 들어가는 산업용 본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학용품에 쓰이는 것도 만들지만 더 많은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마스크를 만들 때 이 그 끈과 이 면을 붙이는 그 작은 것을 붙일 수 있으려면 되게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산업용 본드를 만드는 1등 회사가 오공본드라는 회사인 거를 제가 알게 됐고 바로 주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빨리 찾았던 게 20년 1월 달쯤에 찾았는데요. 그때 제가 한 3,450원 주당 이렇게 매입을 제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기회다 싶어가지고요. 자산을 끌어갈 수 있는 거, 이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딱 한 달 가지고 있었거든요. 12,000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 최고가는 한 14,000원까지 올랐는데 최고점은 못 잡았고요. 한 12,080원 정도 팔았거든요. 기간으로 한 달 반 걸렸는데 빌렸던 돈 다 갚아버리고요. 심지어 순수익이 2억 2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그 차익을 남겨서 이미 빌렸던 돈 다 갚고요. 기존에 있던 대출을 한 2억 정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 대출을 갖고 나니까 이제 대출금으로 빠져나가는 이자나 이런 그 대출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앞으로 내가 2억을 더 땡길 수 있고 이자도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예요. 그게 OM이라는 회사가 시작할 수 있었던 이제 발판이 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늘 이렇게 뭔가 큰 수익을 얻게 되면은 제가 늘 하는 게 습관처럼 하는 게 뭐냐면 개발도상국에 그 유니세프나 굿네이버스 혹은 이런 기관에 연락을 해보면 개발도상국에 그 물이 없어가지고요. 한 2km, 3km를 가야만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구정물이에요. 그런 마을에 사는 데가 아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돈으로 후원을 해주면 보통은 그 우물 하나를 파준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기계를 장비를 가지고 가서 배수도를 끌고 와서 우물처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땐 이게 한 250만 원 했거든요. 하나 만드는데 지금은 올라가지고 한 4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짜리 우물을 5개 팠습니다. 너무 뿌듯한 일이 생긴 거죠. 저 때문에 누군가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가치관 이런 거거든요. 돈을 벌든 지식을 가지든 책을 출판하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누군가한테 도움이 가야 된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로 정할 거냐, 그리고 그 누군가를 어떤 방식으로 도울 거냐를 정립이 되고 나서 이 작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저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생산과 수요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마스크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다까지는 그냥 경제적 관점 조금이라도 있는 분 다 알고 있는데 안 했던 게 뭐냐면 공통분모를 탐색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마스크 공장 6개를 찾아다니면서 공장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거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연찮게 알게 된 오공본드라는 저 주식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 있었던 빚을 해결하게 됐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지금 다이어리 회사에 자금이 생긴 거죠. 되게 신기한 거 같지 않으세요? 이 기록과 관찰 때문에 일어나는 사색인데 사색 때문에 일어나는 성찰, 적용점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록과 관찰이 운영되는 마치 작은 톱니바퀴와 큰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좋은 방향으로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사색을 코로나19로 또 이제 한번 다음 스텝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 코로나19가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또 기업체에 나가셔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없는 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또 공통분모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인류한테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된 첫 번째인가? 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또 사색에 빠졌어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19가 최초입니다. 근데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질병이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글로벌적인 사태들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어 있죠. 흑사병하고요. 스페인 독감 때가 딱이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방어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지금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백신도 그나마 좀 빨리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누가 얼마나 죽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경제가 회복할 때, 다시 살아날 때 많은 나라들이 미국은 뭘 했고 유럽은 뭘 했고 아시아는 뭘 했느냐, 이게 되게 저한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경제 정책이나 정치의 어떤 구조나 무역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지를 다 찾아봤어요. 사실 이거 되게 재밌는 이론인 게, 이미 과거 형태의 데이터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이건 미래가 아니죠. 이미 검증되어 있고 실증이 되어 있는 과거의 백데이터죠. 백데이터인데 이걸 지금 현재의 미래 시점으로 놔두고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옛날에는 정책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이라면 어떻게 바뀔까? 똑같이 바뀔까? 비슷하게 바뀔까? 다르게 바뀔까? 그리고 이거를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는 힘의 기울기가 좀 달라지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무역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기축통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알게 되는 거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빨리 바꿔야 되는구나. 네,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고요. 흑사병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중앙 집권대에 있던 그 힘이 센 나라들, 힘이 센 이제 영주권들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더라고요. 그럼 지금 시대는 그게 누굴까? 따라와보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럼 달러 힘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무역 정책을 펼칠 거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금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이 자기 힘이 좋게끔 만드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금리를 올립니다. 이제 페드라는 곳에서 연방은행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려버리면 전 세계의 금리가 다 오르죠. 그죠?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환율로 따졌을 때 환율이 올라가죠. 그럼 미국 달러 힘이 커지는 거죠. 미국 달러 힘이 커지면 반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우리나라의 기술의 가격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화폐 가치보다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 미국에 똑똑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리 올려놓고 자산을 자꾸 매입을 해요. 달러 찍어내면서. 그러면서 자꾸 증식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기술이나 자본력이나 공장이나 이런 걸 다 미국스럽게 바꾸려고 하는 게 금리와 기축통화를 통한 무역 전쟁이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자꾸 올라갑니다. 달러 힘이 자꾸 세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자꾸 떨어지죠. 달러로 사면 1,000억짜리 건물이 800억만 줘도 800억만 주고도 살 수 있는 거죠. 달러 힘이 세진다면. 달러를 구입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산의 이동이 자꾸 바뀌는 거죠, 힘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미국의 힘을 커지게끔 만드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달러와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달러, 그리고 국내의 금, 이 두 가지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자산을 이동시켜 놔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한테는 비유동자산이 이제 부동산 같은 거예요. 원룸 같은 거. 그리고 이거를 쪼개서 분할시켜 놓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되고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가 됐을 때는 이제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공통적인 패턴들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어떤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심하게 한다는 이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절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색의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2022년도에 목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뜬금없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 사색의 전 단계, 백그라운드의 생각들을 쭉 나가다 보니까 이 공부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 언젠간 해야 되는 거다. 내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나는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월세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절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세무사회계사가 되기에는 한 4년 정도 내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내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정도까지는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습 계획을 짜놓고 이거를 저만의 어떤 플랜으로 2022년도의 계획에 플러스를 시켜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흐름을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생각의 연결과 확장을 즐기시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머리 아프다, 혹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해버리면 출발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에 빠뜨려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만의 끈질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태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문제 발견이 되게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제 제가 가르치는 멘티들한테 불편함 노트라고 노트를 따로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요. 일상 속에 살면서 불편한 거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다 적어봐라. 그게 언젠가는 쓰인다. 제가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탈 때 뭐 불편하다. 뭐 밖에 나가서 우산이 뭐 뒤집어진다. 이런 거 다 적어놔요. 언젠가는 그게 다른 아이디어 형태로 어떤 좋은 해결점으로 저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인풋을 찾아보게 됩니다. 문제를 많이 알고 있어야 그걸 풀기 위해서 뭘 찾아봐야 되는지 알겠죠. 인풋이 있으면요. 해결점 탐색을 위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찾아보게 돼요. 정답을 찾지 않더라도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는 것만 해도 되게 생각하는 방식이나 관점이 성숙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과학적이고 좀 논리적 사고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가설을 좀 세워보고 과학적 논리로 검증해보는 작업들은 이 통계학을 좀 배우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천과 적용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실천과 적용이 성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 꼭 해야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 제일 처음 출발했던 작고 사소한 문제보다 조금 더 큰 걸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 사이클을 돌려보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가로로 지금 쭉 했는데 세로로 한 번 더 편집을 해보면 문제에 대한 인풋을 반복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 문제에 대한 인풋이 있을 때는 나를 기준으로 한 독서를 시작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를 풀 수 있는 독서를 시작한다가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가진 부동산에 세금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절세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된다. 공인중개사나 절세에 대한 독서를 시작한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해결점 탐색을 위한 사색은 지적인 호기심 훈련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저는 장치처럼 생각을 해보는 건데 투자를 좀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기한 거 나오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얼리 어댑터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키보드, 마우스, 손목 안 아프게 해주는 거, 또 뭐 모니터에 제가 늘 모니터 보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화면 보호를 해주는 거,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다 사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을 해보고 심지어 그 경험하는 모든 과정들을 쿠팡 파트너스나 블로그로 남기다 보니까 거기서 또 광고 수익이 또 들어와요. 이런 구조를 자꾸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돈 벌 수 있구나. 이렇게 패시브 인컴을 가질 수 있구나 또 알게 되는 거고. 세 번째가 효율적인 정보력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좀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신데요. 저는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세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저처럼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생각해서 강연을 기획해서 뭔가 새롭게 창출해내는 지식 창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채널이 되게 많으셔야 되고 그 채널의 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자료는 비율로 치면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보통은 5분의 4 정도는 유럽과 미국의 자료를 되게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외국에 능통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팝하고 돌립니다. 그냥 가져오자마자 바로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요. 그냥 받아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대로 보내서 좀 봐야 돼 싶은 거는 그 크몽이라는 재능마켓 사이트에다가 그 원문을 보내줘서 한 3만 원 주면 번역을 해줍니다. 깔끔하게. 그러면 한 일주일 기다리면 3만 원으로 누구도 번역하지 않았던 그 기사를 제가 제일 처음으로 받아보는 것들이죠. 그러면 한 달에 뭐 제가 한 30만 투자한다 생각하고 한 10개 정도만 번역으로 던져놓으면요. 그 번역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재능마켓에서 저한테 번역해서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 저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그만 읽어내기만 하면 그 진로 정보와 이 창업 정보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서는 한 번도 번역되거나 책으로 나온 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빠르게 보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또 혹은 강의 평가가 좋은 강연을 만드실 때 되게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천과 적용인데요. 저 때는 자기 신뢰감 그리고 용기 이 두 가지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네 번째 실천과 적용에서 나 같은 사람이 한다고 되겠어? 라는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0대 중후반 때까지만 해도 되게 망설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사람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요 네 가지 있죠. 연속된 사색의 조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라고 전 정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한 독서, 지적인 호기심, 효율적인 정보력, 자기 신뢰와 용기 이 네 가지가 사색을 연속성 있게 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영국의 철학자 17세기에 활동했던 베이컨이라는 사람하고요. 오른쪽에는 존 로크라는 영국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두 분인데 이분들하고 제가 가진 사상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들을 되게 많이 쫓아가면서 배워보고 있거든요. 딱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 그리고 참단 학문은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참된 학문은 경험이라 했으니까 아는 것이 되려면 많이 경험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문장으로 두 개를 섞을 수 있겠죠. 오른쪽에는 감각은 지식의 시작이다. 이 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각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색을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를 찾아봐야겠다라는 그 감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험은 백지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놓으시면서 경험을 시작해봐야겠다라는 감각을 키우라고 되게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경험이다.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경험이다를 감각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훈련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험주의 철학이라 하는데요. 경험주의 철학까지는 우리가 깊이 팔 필요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색을 조금 더 넓게 좀 광범위한 정의로 내려보면은 최소한의 인문학적 사색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우리가 수업했던 거요. 그러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인문학적 사색은 필수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이거를 좀 구분해서 구조화시켜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실용적인 관찰이고요. 두 번째가 본질적인 성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문제들을 풀기 위한 관찰이 선행되어야 이 실용적 관찰이 나올 거고요. 그 관찰을 풀어내는 방식을 많이 경험을 해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인간은 이걸 원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은 이쪽으로 흐름을 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 관찰, 본질적 성찰 이 두 단어를 조금 더 구조화시켜 보면 이제 이걸 문장으로 제가 늘 정의를 해놓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실용적 관찰은요.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까를 사색해 본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거 되게 많으시죠. 예를 들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많이 모일 수 없다. 그리고 마스크를 놔두고 가면 밖에 외출을 못한다. 이런 것들 다 출발해보면 즉 그래서 생긴 게 마스크통, 마스크 목걸이, 또 핸드폰 그 고리에 거는 마스크 이거는 나오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이 사색과 관찰, 성찰을 통해서 제품화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잘 탔지만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줌 같은 서비스들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국내화돼서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본질적인 성찰은 문장으로 하고 싶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주기적으로 사색하는 것. 이게 본질적인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살아왔던 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려보니까 저는 이제 저 스스로의 성찰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남기고 싶은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늘 고민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조화시키려면 성장의 원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참 강조하고 싶었던 건데
많은 강사님들이 중간에 포기하시는 이유가 뭔가 많이 해도 그럴듯한 결과가 안 나온다. 심지어 저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해보고 싶은 멘티들도요, 따라오다가도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이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한 14년 동안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되는 사색의 결론이라면 성장은 일직선이 아니다. 나선형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1단계 제일 밑에 있는 얕은 동그라미로 뱅글뱅글 돌면서 회전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계단식으로 혹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고 싶은 성장을 내가 원할 거지만 그런 성장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잘 됐다가 안 됐다가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그 회전력이 더 빨라지면 2단계 동그라미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2단계 동그라미에서 이제 기억할 게 이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1단계의 최고점과 최저점 보이시죠? 내가 어떤 것을 스타트를 끊어서 강사 1년 차일 때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의욕적으로 되게 열심히 할 때가 있었고 뭔가 핀잔 듣거나 강의 피드백이 안 좋아서 실망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최고점과 최저점이라 한다면 중요한 원리는요. 두 번째 단계로 이미 회전력이 높아서 올라갔는데 강의가 한 3년차, 5년차가 됐는데도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강의 3년차가 됐는데 2단계 성장의 최저점이 1단계 성장의 최고점보다 낮을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3년차가 됐는데 1년차들도 안 할 법한 실수를 내가 하는 거지? 거기서 마음을 다쳐요. 그리고 자기 신뢰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걸 멈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해주는 게 이거는 회전이다. 멈춰 있는 점이 아니라 회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나면 1단계의 최고점을 또 상회하는 2단계의 최고점을 또 만날 거다. 조금만 더 해봐라. 이렇게 계속 회전력을 높여주는 작업만 하는 거죠. 결국에는 4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그래서 성장은 나선형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인풋의 투입이 돼야 회전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세 번째가 세이프 존, 아까 지금 제가 말했던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그 구간을 세이프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상위 단계의 최저점이 그 앞 단계의 최고점보다 낮은 저 구간 있죠.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죠. 저 구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걸 자동화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자신의 일을 끊이지 않고 가면 갈수록 확장시키면서 번창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해보니까 앞으로 저의 30년이 쭉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이 교육회사를요, 한 30년 뒤까지의 플랜이지만 멘토링 대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비전 가르치고 있고요. 진로에 대해서. 두 번째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사색과 성찰, 이런 편집학적 사고를 가르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경제를 가르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창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거 4개의 커리큘럼을 각 1년씩 해가지고 한 4년제 대학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롤모델은 일본에 있는 국제교양대학교라고 가장 큰 특징은 전공이 없는 대학교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교양만 배우고 졸업을 하는데 이때 이 학교가 막 생겼을 때 이 분이 이제 다른 학교의 총장님이 뜻맞는 다른 교수님들 모아서 설립한 대학교인데요. 되게 비웃음거리였어요. 도쿄대에서 그게 무슨 대학이냐, 전공도 없는데 이랬는데 지금 여기 나왔던 출신의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세계 글로벌 기업의 굴지 글로벌 기업에 다 지금 근무를 하면서 이제 위상이 바뀌고 있죠. 그만큼 전공은 교양의 교집합으로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라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하는 게 전공이지 누군가 혹은 교수가 총장이 짚어주는 게 이제 전공이 돼버리면 이걸 짚어주는 순간 우리는 과거를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시점을 배우는 대학이 되기에는 되게 좋은 롤모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기업을 하는 이유가 이 스웨덴에 있는 발렌베리 일가의 그 기업 이제 자회사들의 그룹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그룹이 존경받는 이유는요. 한 14개의 글로벌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 건설도 있고 호텔도 있고 조선도 있고 의료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다 가족 기업인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각 모든 하나하나의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LG 정도 되거든요. 시총 정도 따지면.
그 정도의 대기업을 14개 가지고 있는데도요, 순수익, 그러니까 법인세 순수익의 85%를 자발적 기부를 합니다.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 다 스스로 85% 정도를 환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병원 짓고 도로를 이제 보수하고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다리를 놔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발렌베 일가에서 일하는 목걸이를 들고 다니면 동네 아저씨들이요, 택시비를 안 받는데 당신 때문에 내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무료로 암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신이 세운 재단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많은 회사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그 회사들 직원들이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기숙사로 놔두지 말고 아예 그냥 조금 더 확장시켜서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 마을의 선생님이 되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한테 뭐 수학을 배울 수 있고 앞 사람한테 엔지니어를 배울 수 있고 뒷집 아저씨한테는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마을을 좀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여기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30년의 계획들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거는 멘토링 대학을 지금 제가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다 짜봤어요. 부지도 한번 개선해보고 공시지가 찾아보고 했는데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덕분에 대학교라는 그 이미지가 건물에 계속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서 예산이 확 줄었어요. 예산은 줄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제 자산은 주식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현실성 있는 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이 사자성어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수장선고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참 많이 언급하기도 했고요. 제 메모장에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적었던 사자성어이기도 하고 지금도 달달 외우고 있는 겁니다. 수장선고의 뜻은 이렇습니다. 물이 가득하면 배는 저절로 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한테 채워짐이 없는데 노를 저으려고 하다 보면 노가 부러질 겁니다. 땅바닥에 부딪혀서. 우리가 할 일이 물을 먼저 채우는 것이구나. 물을 채워놓고 충분히 물을 채우면 힘들이지 않고 배는 뜬다. 그게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 목적성, 삶의 어떤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 내 힘을 더 키워서 노를 빨리 젓는데 이게 시선을 분산되지 마시고 사색과 통찰 혹은 성찰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우리한테 물을 가득하게 하는 것이구나를 좀 깨닫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기가 있어서 잡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는데 혹시 직원 안 구하십니까? 직원 안 구하시나요? 그 입사 의향이 있는데 혹시 안 구하시나요? 계속 밀려갈 겁니다. 투자 받자마자 바로 그 직진역 그게 공통분모에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사실 제 새해가 됐고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굉장히 육아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나도 이제 누가 이렇게 주는 거 강의 말고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꿈틀꿈틀 대고 있는 와중에 이 강의를 듣게 돼서 이것은 뭔가를 하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강사들이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걸 들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럴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날로 먹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진짜 최근에 들었던 어떤 강의보다도 가장 깊고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혹시 좀 더 해주실 분 있으시면 한두 분만 더 듣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해주셔도 괜찮고 텍스트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연님. 저도 옆에 이제 네,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조금 잡음이 들릴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저는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너무 이 강의가 기대가 돼서, 그, 강사님이 쓰신 책을 구입을 했어요. 아, 읽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읽으면서도 정말 좀, 현타가 왔던 게, 저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아무래도 지금 1월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시점에,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를 써보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못하는 거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지워나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잘하는 걸 찾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었거든요. 여기 보면 축구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기록과 사색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걸 보고, 저도 뭔가 이 강의가 그냥 단순히 하루 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것보다 연속적으로 뭔가 강의가 더 진행이 돼서 이런 기록과 사색을 하면서 성찰해 나가는 그런 훈련하는 법을 조금 배우고 싶다. 그런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이 가득하면 배는 저절로 뜬다라는 말이 정말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한테 마이크 넘길게요. 네. 강의 너무 좋았어요. 강의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반성해도 이게, 30대, 우리가 딱 40대 초반까지도 엄청 간절함이 많았어요. 정말, 달리는 열차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12차선도 달려서 제가 잡은 적도 있고 삶에서 모든 것들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뭐든지 열렬하게 살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원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안주하게 되는구나, 쉽게 편안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또 혈기왕성한 또 20대, 30대, 40대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같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 대학은 충분히 멘토링 대학은 가능한 것 같아요. 김미경 원장님 이상의 대학으로 이렇게 나중에 온라인으로 운영하시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모두 참 공부를 많이 했다, 사색을 부지런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여러분들도 또 그 나름대로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라면 배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멘티가 부러웠었고, 돈은 그렇게 부럽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있었지만, 오늘 딱 하면서가 이게 꾸준하게 성찰하고 어떤 배움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희 직진협은 매월 1회씩 이렇게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하는데요. 제가 참 이 글재주가 갈수록 줄어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내가 이렇게 전달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제도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타고난 유전적 여러 가지 요인도, 또 돈도, 지능도 다 중요하지만 배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행하고 또 행하면 여러분 자신도 바꾸고 여러분 가족과 이 세상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멘토링 대학의 교수로 입사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보셔야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월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